오두막 창문을 열면 차가운 산바람이 허연 수염을 쓰다듬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늘 그렇듯 새벽 공기는 매서우면서도 묘하게 상쾌하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산속에 들어온 지 벌써 50년이 되어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산속의 고요함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살짝 넘어올 무렵이면 느릿하게 허리를 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뜨끈한 숭늉 한 모금으로 몸을 데우지요. 그 뒤 곡괭이와 낫, 그리고 약초를 담을 바구니를 챙겨 문을 나섭니다. 이곳 사는 지형이 험하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러나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길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이제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내를 떠나보낸 날부터 약초 캐는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혹사해 슬픔을 잊으려는 마음이 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지식과 경험이 쌓였고 어느덧 제법 쓸모있는 약초꾼이 되었어요. 마을에서 가끔씩 만나는 이들은 저를 보고 약초 노인이라 부릅니다. 산에 적응하기 위해선 혼자만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몸이 곱게 젖어버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워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두막 한 채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장작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산나물이나 감자 몇 알이면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소박한 생활에 익숙해지니 시끌벅적한 도시는 오히려 낯설어졌어요. 그곳엔 이젠 제게 남은 그리움과 상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한 달에 한 번 마을로 내려갈 때면 약초를 내다 팔아 몇 푼의 돈을 마련합니다. 그 돈으로 소금을 사거나 가끔 쓸 양념거리를 구하곤 하지요. 마을의 사람들은 저를 반기지만 어느 누구도 제게 가족이 없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마 저의 쓸쓸한 표정이나 굳은 입술을 보고는 함부로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배려해주는 것이겠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으슬으슬 춥습니다. 하지만 산에서의 외로움에 비하면 추위쯤은 견딜만 합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나 새벽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제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산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품어주었지요. 한적한 날에는 오두막 밖 툇마루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거기에는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어린 시절의 자식들이 환하게 웃고 있지요. 사진 속 풍경은 꽤나 예스럽고 낡았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보면 볼수록 쓰라린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그들이 저를 완전히 잊었을까 생각하면 아직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 미련도 바람에 흩어지는 갈잎처럼 점차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이 산이 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햇살이 비추면 같이 빛을 누리고 비가 오면 함께 젖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과 함께 서걱대고 겨울이 오면 눈 구경을 하며 긴 겨울잠 같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지요. 인간의 생로병사도 자연의 섭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혼자 눈을 감아도 후회는 없겠다라는 다소 체념 섞인 생각이 들곤 했어요. 늦가을 저녁이면 산중의 어둠이 빠르게 깔립니다. 그 어둠은 때때로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다가오지만 언젠가는 밝아온다는 믿음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줍니다. 장작불 타는 소리를 들으며 책 몇 권을 뒤적이는 게 제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입니다. 술이 마시고 싶어도 더는 잘 내려가지 않아 그냥 고구마를 구워 먹는 정도로 밤을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은 온갖 기억으로 가득해지고 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렇듯 50년이 지나도록 여기서 나름대로 평온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텅 빈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는 가족이 떠난 뒤로 영영 메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밤, 제 인생의 뜻밖의 문이 열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의 일은 제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굉음 같은 천둥 소리에 잠에서 번쩍 깨자 바람 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잔뜩 웅크린 채 누워 있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앓는 듯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 등불을 움켜쥐고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바람에 내 옷자락이 미친 듯이 휘날리고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며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딘가 절박한 외침이 느껴지는 쪽으로 몸을 내달렸어요. 비탈진 바위 사이로 추락한 듯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가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청년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 저체온증에 걸린 듯 보였고 여기저기 상처도 심해 보였어요. 제 나이도 이제 80이 훌쩍 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기지 않는 힘이 나왔어요. 청년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했지요. 커다란 바위를 짚으며 중심을 잡고 허리 통증을 참고 간신히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보시오.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청년이 반응이 없는 채 고개가 푹 떨어졌어요. 성한 곳이라고는 없는 청년을 업고 비틀거리며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등불은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가며 어둠을 뚫었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 온몸도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청년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그를 바닥에 눕히고 서둘러 장작불부터 키웠어요.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하니 미약하게나마 살아있었어요. 오래전에 아내를 간호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부터 간단한 처치나 민간요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남아있었지요. 게다가 오랜 세월 약초를 다뤄온 터라 제법 응급처치에 자신이 있었어요. 우선 따뜻한 물로 청년의 상처 부위를 살살 닦았습니다. 찢어진 상처에는 소독한 약초즙을 발라주고 헝겊으로 감싸 고정했어요. 청년의 숨소리가 약해졌다가 다시 깊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어딘가 부러진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했지요. 다행히 뼈가 크게 다친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빗속에서 오래 헤맸는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만히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엌에서 웅담가루와 다른 약초들을 섞어 끓였던 오래된 해열제를 찾았어요. 직접 달인 이 약은 예전부터 열이 심하게 날 때나 염증을 가라앉힐 때 효과를 봤어요. 약을 조심스레 청년의 입가에 대봤지만 처음에는 삼킬 힘이 없어 흘려버렸어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자 조금씩 목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버텨주게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돼. 밤새워 청년의 곁을 지키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넣었어요. 비바람은 새벽이 다 되도록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에 청년이 잠깐씩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미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저는 간간히 그의 이마를 짚으며 열이 좀 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이 밝기 시작할 무렵 청년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온몸이 뻐근했지만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리에 누울 수조차 없었어요. 약초에 물을 보충하고 청년의 이마에 차가운 천을 올려놓으며 겨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왜 이런 깊은 산중에 들어와 쓰러져 있었는가?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때쯤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어요. 문득 청년이 머리를 약간 움직이더니 작은 소리를 냈어요. 겨우 눈꺼풀이 떨리며 떴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치 않아 보였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으니 물을 조금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좀 마시게나. 거친 숨소리 사이로 청년이 겨우 물을 삼키며 모굴대를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이는 듯 했어요. 그래도 아직 열이 심해 보였고 제 장작불은 계속 활활 타올라 오두막 안온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청년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제 손목을 움켜쥐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내 스르르 놓치고 말았습니다. 청년 옷을 확인해 보니 고급스러운 재질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주머니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듯한 값비싼 소지품들이 있었어요. 도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현재 그에게 중요한 건 명품 옷도 비싼 물건도 아니었지요.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밤이 되자 다시 열이 올라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조금씩 더 먹이며 체온을 낮추려고 애썼어요. 할아버지, 도망치지 말고. 청년의 흐릿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후로 오랜만에 누군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도록 청년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저는 산에 잠깐 다녀오면서 약초를 더 구해와 제 나름의 치료법으로 돌봤습니다. 여전히 청년의 온몸은 멍들어 있고 잘못 움직이면 상처가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뼈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기에 약초로 상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귀한 약재까지 아낌없이 써가며 청년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흘째 아침, 청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림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새소리를 처음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의 시선이 허공을 조금 헤매다 이내 저를 향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제 귀에 박혔어요. 분명히 또렷한 의식을 갖고 저를 보고 있었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제 오두막입니다. 그쪽이 산에서 크게 다쳐 쓰러져 있었소. 청년은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픈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었는데. 그 뒤로는 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었어요. 말은 나중에 해도 괜찮소. 몸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요. 그제야 청년이 왼손을 들었다가 눈치채듯 자신의 상처를 살폈어요. 온몸이 꽁꽁 싸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옷이며 이것들은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산중에서 쓰러져 있길래 업어서 데려왔소. 상처가 심해 약초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많이 힘들었겠소. 청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심스레 몸을 움직였어요. 아직 통증이 심한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려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제 오두막에서 며칠 더 머무르며 안정을 취했어요. 상처가 깊어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지만 약초 덕분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해 갔어요. 아침이면 저는 허리가 뻐근해도 약초를 찾아 산에 오르곤 했어요.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몰라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었지요. 그 사이 청년은 배변조차 혼자 해결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참을성 있게 제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하루는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오. 제가 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오.
민주는 고급 옷차림과 달리 말투가 공손하고 침착했어요. 처음엔 도시 청년이라면 다들 건방지거나 촐랑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의연함과 함께 우울해 보이는 기색이 느껴지기도 했지요. 산중 생활이 지루할 법도 한데 그는 조용히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아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옷차림이나 소지품을 보니 꽤 부유한 가정 출신인 듯하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조심스레 물었더니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입니다. 사업상 이 지역에 온 건 맞지만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하는 회사를 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꽤 규모가 큰 기업인 것 같았어요. 도시에 나갔을 때 얼핏 들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법한 이름이지만 저는 텔레비전도 없으니 자세히 알 수가 없지요. 민주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깊은 산에서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옛 생각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지는 한 50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어쩌다 보니 가족과 헤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소. 그 뒤로 줄곧 약초를 캐며 살아왔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민주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초를 다루는 법이나 약재에 관해서 궁금해했지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이 약, 정말 놀랍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항생제보다 효과가 빠른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제 회사 연구팀에 소개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난 그냥 오래 묵힌 비법을 쓴 것뿐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대단한 건 아니요. 그러자 민주는 괜히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귀한 지식이 산속에만 묻혀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 말에는 도시 사람만의 조급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굳이 싫은 티를 낸 건 아니지만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었던 탓도 있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민주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어요. 상처의 붓기도 가라앉았고 걸을 때는 아직 살짝 절뚝거리지만 혼자 의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는 제 삶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정말 안 찾으시나요? 자제분들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날 외면했고 나도 이젠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다 끝난 이야기이니 자네가 신경 쓸 필요 없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갔어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슬픔과 호기심이 번지고 있었어요. 왠지 서로 비슷한 상처를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문득 몇십 년 만에 사람답게 말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홀로 지내온 세월 동안 제 목소리를 들어준 건 바람과 나무들 뿐이었거든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민준의 눈동자에는 제가 모르는 세계가 담겨 있었고 그 낯선 빛이 묘하게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의 방문이 우연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민준이 간단히라도 산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걱정했지만 굳이 말릴 수는 없었지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산길을 걷는다는 건 제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들과 맑은 공기. 참 좋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네요. 민준이 제 곁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여기 온 걸 후회도 했어. 하지만 살다 보니 나름의 행복이 있더군. 소란스러운 인간관계 없이
자연이 주는 솔직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오두막 창가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비추는 불빛 아래서 민주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저 말입니다. 회사를 키워왔지만 요즘 들어 무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민준의 눈빛은 마치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청해주는 것은 가능했지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외로움이라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아직 그의 속사정 전부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역시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제가 산속에서 발견한 이 청년이 어쩌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약초를 캐러 가고 저녁이면 장작불에 의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오두막 안에 두 사람의 숨결이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산속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묘한 활기를 얻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약초를 캐러 산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서서히 기력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 보였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렀어요. 산길에 들어서니 어제 내린 비 덕분에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작은 물줄기로 흘러내리고 나무 잎사귀에는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던 중 눈에 익은 약초들이 군데군데 자라있는 곳이 보였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비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뿌리를 파서 가방에 담았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만의 고요함을 즐기며 천천히 캤을 텐데 요즘은 오두막에 남아있는 민준이 신경 쓰여 마음이 조금 바빠졌어요.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혼자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가 생기니 그 상대에게로 자꾸 마음이 움직였어요. 약초를 어느 정도 챙기고 나니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숲 사이로 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땀을 훔치며 조금 쉬었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대며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이 산이 정적만 있는 곳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열자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벌써 오셨습니까? 그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나 있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잠시 쉬시오. 저는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민주는 산으로 나간 저를 기다리는 동안 오두막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낡은 책장에 꽂혀있던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사진첩은 거의 50년 가까이 잘 열어보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그 안에는 저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 함께 나들이를 갔던 모습도 있고, 젊었던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섞여 있지요. 민준이 이 사진첩을 본 듯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열람이 된 상태라 더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사진 속 이야기를 궁금해했으니까요. 그의 눈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살피면서
마치 오래된 역사책을 보는 듯 깊은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속 남자는 혹시 할아버지 동생이신가요? 민준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직 앳된 얼굴을 한 저와 그보다 두세 살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이 닮아 보였지요.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커다란 한숨을 쉬듯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어쩐지 할아버지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어디에? 그 순간 제 가슴이 살짝 뻐근해지며 낡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많이 어렸을 때 헤어졌어. 생각해보면 하찮은 일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지. 간단히 말했지만 사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복잡하고 쓰라린 것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도 버림받는 일을 겪으면서 세상과 단절해버렸지요. 동생에 대해서도 특별히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미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괜히 다시 상처만 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주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더 깊이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첩을 보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모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동생과의 싸움, 그리고 후회. 산속 생활을 선택한 뒤로 마음 한편에 꼭꼭 숨겨둔 그림자들이 다시 스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장작불이 서서히 타들어가며 작은 불빛을 남길 무렵 저는 조용히 앉아 옛일을 반추했어요. 지금쯤 동생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나를 찾으려 하긴 했을까? 머릿속으로 끝없이 자문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준이 사진첩을 발견한 것이 이 모든 고민을 다시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다음 날 민준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혹시라도 동생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장작불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찾아서 뭘 하겠소? 내가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괜히 서로 상처만 줄 것 같구려.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다만 마음속에 후회가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의 눈빛에 무엇인가 결심이 담긴 것 같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상처가 한층 나아졌지만 마음속 어딘가 복잡해 보였어요. 저 역시 동생과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며 울적해지기도 했어요. 이 평온했던 산속 생활에 갑자기 불어닥친 감정의 소용돌이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민준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관심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 오두막 생활에 제법 익숙해질 무렵 저는 장작 패는 일이나 물 깃는 일을 조금씩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무척 성실하고 자기 일처럼 잘 도와줬어요. 상처가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된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러가려는 시점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마을에 다녀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초를 한 꾸러미 정도 팔아서 밀가루와 약간의 양념거리 등을 구입해야 했지요. 민주는 이번엔 자신도 함께 내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제법 걸을 수 있으니 마을 구경도 해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의 상태가 많이 좋아 보였기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마을에 도착해 약초를 파는 곳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거래하던 주인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민준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마 복장도 깔끔하고 나이도 젊어 보이니 이런 시골 마을에선 낯선 사람이겠지요. 민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며 주인장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주인장은 특별히 더 많은 약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얼마간의 돈을 건넸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민준이 잠시 어디로 가자며 손짓했어요. 마을 한복판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게시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민준은 게시판 앞에서 한참 동안 뭔가를 살피더니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민준이 희미한 웃음을 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혹시나 여기서 할아버지, 동생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이미 제 동생을 찾으려 이런저런 시도를 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어요. 자네, 설마 산에 오기 전부터 내 동생에 대해 알아보려 한 건가? 저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몰려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민준은 얼른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 마을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아무도 할아버지, 동생에 대한 정보는 모르더군요. 저는 민준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감정이 다시 뒤섞이는 기분이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제대로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으니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은 살짝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준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영롱한 문양의 만년필이며 고급스럽게 제본된 수첩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민준이 도시에서 쓸 목적으로 챙겨온 물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민준이 그 사진을 조심스레 제게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을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적지 않은 나이의 남성이 앉아 있고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게 누구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성은 분명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도 면면이 드러나는 이목구비가 제 동생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동일 인물이라 해도 될 정도였지요. 장민석,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한때는 형님이 계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동생의 이름이 정확히 장민석이었어요. 오래전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 동생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사진 속 얼굴도 분명 늙은 동생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저는 체념하듯 무너지는 심정으로 겨우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럼 자네 할아버지가 내 동생이라는 말인가? 민주는 애써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맞을 겁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찾으려 했던 형님이라는 분이 혹시 살아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이 지역에 왔던 것입니다. 저는 허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50년 가까이 서로 소식조차 몰랐던 동생. 그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 오두막에 와서 제 상처를 치료받고 함께 지내고 있었다니 어찌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려. 그래서 자네가 내게 자꾸 동생 이야기나 성함을 물어본 것이었소.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민준은 제 표정을 살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사진첩에서 할아버지 동생분의 모습을 본 뒤로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서 제 동생의 손자를 만나게 되다니.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지?
아직 살아있긴 한 건가?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형님을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속에 묵혀둔 상처와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각오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 온몸이 쑤시는 듯 아팠어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서로 화해 한 번 못하고 헤어져야 했다니. 그 후회가 너무도 크게 몰려왔어요. 민주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려 이곳에 왔던 청년이지요. 어쩌면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산에서 그를 발견한 건 운명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날 제가 민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놀라운 만남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고 해야 할까요? 동생이 떠났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그 동생의 손자와 제가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는 저의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옆에서 도왔어요. 식사를 챙겨주거나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도 알아서 했어요. 그는 마치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어요. 때로는 몇 마디 말보다 조용한 동행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민준이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편지를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할아버지 형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어서 참 난처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할아버지께서 남긴 기록을 찾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에는 낡은 글씨로 형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어요. 봉투를 찢듯 열고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글씨는 조금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형님, 이 어리석은 동생이 이제 와서야 펜을 들어 미안하오. 평생 형님을 잊은 적이 없었소. 어릴 적 철없던 다툼으로 인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져야 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미오. 저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이미 눈물이 앞을 가려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포기했소. 살아 계시다면 꼭 과하고 싶었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 정말 미안하오. 정말 보고 싶소. 편지는 별다른 미사여구 없이 동생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몇 줄 되지 않는 문장 속에 평생의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지요. 형님이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손자 민준에게 이걸 전하라고 부탁해두겠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형님을 안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로 앞에 있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차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울음으로 가슴을 내리쳤어요. 우리 형제는 서로 헤어져 평생을 원망과 슬픔 속에 보낸 셈이었어요. 정작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진작에 만나 풀 수도 있었던 문제였을 텐데. 민주는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젊은 청년답지 않은 깊은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듯 했어요. 며칠간 저는 동생의 편지를 품에 안고 지냈어요.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고 밤이 되면 장작불 아래에서 그 시린 마음을 달랬어요. 동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손자를 통해 오래된 오해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가족과의 정을 느낄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을 이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허전함은 할아버지가 평생 잃어버린 형님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더 깊어졌다고 했지요. 민주는 마침내 결심하듯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형님이신 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도시로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산속 생활을 버리고 도시로 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 산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도시 생활은 낯설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았던 내가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민주는 제 손을 꼭 쥔 채 눈을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거죠. 부디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한쪽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당장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산이 제 안식처였고 나름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이 남긴 편지와 민준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이 저를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밤이면 오두막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고 저 혼자 있을 때는 동생의 편지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은조리곤 했어요. 형님, 이제라도 날 용서해 주시오. 내 손자가 형님을 찾아갈 거요.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오. 마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민주는 제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고 혹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챙겨다 놓았어요. 그 모습이 꼭 동생과 닮아 보였어요. 어릴 적 제가 심부름을 시키면 투덜대면서도 결국 해내던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결정의 날이 다가오자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내가 도시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동생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그리고 자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나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겠지. 우선 오두막과 산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모른 채 가면 마음에 큰 구멍이 남을 것 같아.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심하실 때까지 곁에서 돕겠어요. 그리고 저도 도시로 돌아가 회사를 잠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함께 가실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남긴 편지를 품고 그의 손자를 곁에 두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아픈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시기였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공백을 채울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깊은 산속에서 50년을 보냈어도 결국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동생과의 과거는 비록 직접 풀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민준이라는 다리를 통해 제게 전해졌지요. 저는 이제 이 산의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다시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저는 동생을 추억하며 제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민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지요. 창밖으로 부는 산바람이 어느새 차가워졌어요. 낙엽이 땅에 수북이 쌓여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동생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잉크가 번져 잘 보이지 않는 글자들 사이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형님, 정말 미안했소. 그리고 보고 싶소. 그 한 줄을 다시 읽으며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그이고 고맙다. 스산한 가을바람에 작은 촛불이 흔들립니다. 민주는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이 오두막은 세상에서 저 혼자만 남은 듯한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가족의 기척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처 꿈꾸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동생의 손자를 통해 다시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제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든 저는 동생의 편지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진 긴 터널 속을 홀로 걸었지만 이제 그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동생과의 다툼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어찌 되돌릴 순 없으나 남은 시간만큼은 마음을 열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민준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이 산을 벗어나 세상과 다시 연결될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맞잡았어요. 동생과 나눈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의 지난 시절까지도 곱씹어 봅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이 하나둘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저는 민준과 함께 동생이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밖에서 바람이 싱싱 울면서 산 아래로 구름을 몰고 가고 있어요. 곧 겨울이 다가오겠지요. 올해 겨울은 어쩐지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스며듭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될 날이 오더라도 이 산은 늘 제 마음속 고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동생에게 못다한 말들을 하늘로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괜찮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동생을 향한 후회와 미안함을 이제라도 민준을 통해 달래고 싶어요. 동생의 손자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편지에 적힌 진심을 기억하며 조만간 이 산을 떠날 결심을 해야겠지요. 그것이 동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기회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금 오두막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로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산속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피어나고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기적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삶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하늘에는 낮게 깔린 구름이 가을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잔잔한 빗소리가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다 보면 왠지 마음 한구석까지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약초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약초를 건조시키는 방법이나 상처에 직접 바르면 효과가 좋은 조합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동생이 남기고 간 재능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느새 편지를 품에 넣고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동생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가슴에 가까이 두고 있으면 조금은 그와 함께 있는 듯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마음 덕에 오랫동안 묵었던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인간이란 참 간사하기도 하지요. 한때는 동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민준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가벼운 식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오래전 혼자일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마치 가족과 식탁에 앉은 기분이 듭니다. 민준이 농담을 건네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웃고 지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치료제가 되었어요. 하루는 민준이 산사태가 난 길을 살펴보겠다며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저는 오두막 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써둔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동생과 싸운 뒤로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낸 날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쓰라린 후회가 되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일기장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읽어봤어. 그때는 세상 모두를 등지고 싶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실행되지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혀버린 셈이었지요. 저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동생이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화해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민준은 제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마음을 제가 듣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생과의 추억을 천천히 말했어요.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모습, 사소한 말싸움으로 서먹해졌던 시간, 어른이 된 뒤로 각자의 길을 걷느라 잊고 지낸 날들. 그 모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을 지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제 곁에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중간중간 질문을 던질 때도 꼭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골라서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어요. 동생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손자에게 털어놓고 나니 묵혀뒀던 슬픔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제게 해주신 말들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장작불 앞에 앉아 다시금 동생의 편지를 꺼냈어요. 형님,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언제나 늦었다 생각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자니 불꽃이 마치 동생의 눈빛처럼 선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부재,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동생을 잃은 채 산으로 들어왔던 제 삶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고 있어요. 민준을 통해 제게 다가온 가족의 끈이 저를 다시 사람다운 온기로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 온기를 붙잡은 채 저는 점차 마음속 응어리를 치유해 가고 있어요. 민주는 회사 업무 때문에 곧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허둥지둥 떠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저를 이곳에 홀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 마음을 듣고 나니 비록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맺어진 사이라 해도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튼 듯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반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창문 너머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비는 이미 그쳤고 산자락을 감싸는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동생의 용서와 그리움이 이제는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어요. 민준과의 인연은 동생이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선물을 귀히 여기며 저도 남은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산을 떠나는 건 아직 두렵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철저히 고립된 삶을 계속할 이유는 없겠지요. 화해와 치유는 그렇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을이 저물어가고 하늘은 점차 겨울을 예고하는 색으로 물들었어요. 나뭇잎들은 바람에 쓸려 사방으로 떨어지고
어느새 마른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장작불을 지펴야만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도시로 돌아갈 날짜를 잡았어요. 저도 언젠가 그를 따라갈 마음을 먹었지만 완전히 결정이 서기까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이곳에 남아있는 제 소중한 추억들과 50년 세월을 함께한 흔적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 편히 계십시오. 민준이 산을 내려가는 날 아침, 저는 오두막 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했어요. 등에 짐가방을 맨 민주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건강히 지내세요. 몇 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민준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니 오두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익숙한 정적이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토록 싫어하던 외로움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역설적으로 민준이 제게 준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진 것이겠지요. 어느 날 저는 오두막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쓰고 남은 낡은 그릇들, 시간에 바랜 천 조각들, 먼지 쌓인 도구 상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아내가 쓰던 수첩과 자식들의 어릴 적 그림도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마음 깊이 묻어둔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그리운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날씨가 더 쌀쌀해졌어요. 오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서서히 눈발 같은 것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첫눈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작은 눈송이들이 바람에 휩쓸려 몽글몽글 떠다녔어요. 산자락을 하얀색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첫눈이 내리면 이 산은 금세 겨울 왕국처럼 변합니다. 길도 미끄러워지고 외부와의 왕래가 더욱 힘들어지지요. 그렇지만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저에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눈길에 발자국을 찍으며 잠깐 산책을 나갔어요. 동생과 어린 시절 눈싸움하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다시 오두막에 돌아온 저는 뜨거운 물로 손발을 녹이고 나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산 아래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이 떠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이미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가 두어 주 내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되새기며 속으로 기다렸어요. 밤이 되자 저는 민준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챙겨보았어요. 그 중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도 있었고 제 약초에 대한 메모들도 있었어요. 마치 도시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저는 언젠가 이 산을 내려가 민준과 함께 연구소 같은 곳을 둘러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긴장되면서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느새 저는 이 산을 떠난 뒤의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혼자서 이곳에 남아있는 살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도시에서 손을 내밀어 줄 테니 저도 조금씩 걸음을 맞춰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동생의 손자와 함께 살며 혹시 모를 가족들과도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불어닥친 추위에 나무가 마르고 잎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저는 오두막 뒤편의 작은 터를 둘러봤어요. 거기엔 제가 몇 해 전 심어둔 약초 밭이 있었어요. 아직 겨울이 오기 전부터 추위를 견디도록 덮어둔 거적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이제 이 약초들도 저와 함께 새 삶의 장으로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며 오랫동안 이뤄놓은 약초 재배법과 치료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에 손수 그려둔 스케치와
여러 해 동안 쌓인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민준에게 언젠가 모든 걸 전수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민준이가 떠난 뒤로 산은 조금 더 추워졌어요. 높은 가지를 휩쓸고 가는 바람 소리가 한층 매서워졌고 오두막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 기운에 자주 몸을 움츠리게 되었지요. 다만 예전과 달리 빈 오두막이 주는 고독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남긴 온기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죠. 한편으로는 산속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벽장 안을 열면 아내가 쓰던 낡은 천과 자식들이 어린 시절 그려놓은 그림들이 나왔고 바닥 구석에는 며칠 전까지 주워 모아둔 약초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요. 이 물건들 하나하나가 곧 제가 살아온 흔적이라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젠 결단할 때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며칠 뒤 마을에 내려가 약초를 팔아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어요. 어르신, 이번 겨울도 산에 계실 건가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곧 돌아올 거라는 걸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산골짜기도 겨울이 깊어져 새벽이면 눈발이 흩날리고 낮에도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간 내린 눈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낭만적이었어요. 문득 동생이 떠오르고 그 손자 민준이와 함께 있을 미래도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오랜만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조용히 내리던 눈 위로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더니 민준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을 후끈하게 만들 만큼 반가웠지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 민준이와 맞섰는데 생각만큼 말이 잘 나오지 않아 그저 허둥지둥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짐에는 도시에서 구해온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제게서 약초와 치료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도시로 갈 준비를 다 마쳤다고 말하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미 마음의 절반 이상은 떠나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민준이는 오두막에 들어와 불을 지피고 마치 집에 오듯 자연스럽게 제 주변을 정돈해줬습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추위가 점점 심해지네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물을 때 전 괜찮다며 웃었지만 실은 저보다 민준이가 더 추워 보였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오랫동안 정리해둔 노트를 펼쳐놓고 이야기했어요. 민준아, 이 페이지에 나오는 약초들은 염증이 심해졌을 때 효과가 큰데 비율을 잘못 맞추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민준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걸 보니 제게도 희미한 뿌듯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민준이는 계속해서 도시로 돌아갈 날짜를 조율했어요. 회사에 새로운 연구소를 준비해 두었고 그곳에서 제 지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힌 채 오두막에 남은 물건들을 한 번 더 살펴봤죠. 더는 미련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오두막을 돌아본 뒤에 결심을 굳혔어요. 민준아, 이제 떠나도록 하자. 이곳에 남겨둬도 될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중요한 것만 챙기면 될 것 같구나. 민준이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기다리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수선하게 짐을 꾸렸고 장작더미며 낡은 도구들은 최대한 깔끔히 정리했어요. 어쩌면 누군가 이 오두막에 들러서 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탁자 위에 놓인 동생의 편지와 아내의 사진을 챙기며 가슴속 깊이 묘한 벅참이 차올랐습니다. 오전 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비추는 시각에
민준이와 저는 나란히 오두막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랄까요? 썰렁하게 남은 오두막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묵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산속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가 준비해둔 차에 올라 도시로 향하는 길은 과거에 비해 한결 편해 보였어요. 산길이 험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그랬겠죠. 창문 밖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무작정 이 산을 그리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후 민준이가 제게 작은 집을 마련해 두었다며 안내했어요. 오두막만큼 한적하진 않았지만 아담한 정원과 장작 난로가 있는 괜찮은 공간이었지요. 처음엔 번잡한 소음에 조금 어지러웠지만 민준이가 곁에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연구소에 가서 약초와 치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어요. 할아버지, 이 약초는 어느 시점에 채취해야 제 효과를 낼까요? 연구원들이 묻는 말에 저는 산속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풀어놓았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모습에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이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아내와 자식들이 떠올랐지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프거나 울분이 치밀었을 텐데 이제는 그리움 쪽이 조금 더 커졌어요.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도 한 발 물러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민준이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새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약초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원들과 매일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많았어요. 산에 있던 시절엔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였지만 민준이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니 의욕이 솟았습니다. 언젠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동생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덕분에 내가 다시 살고 있구나. 고맙다. 동생아. 가슴속에 묵었던 회한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대신 새 희망이 자리 잡는 듯 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길을 걸으며 자주 깔깔 웃기도 하고 음식점에 들러 색다른 도시 음식도 맛보며 이전에 몰랐던 일상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50년이 흐르는 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제가 이렇게 다시 빛을 쬐고 있지요. 어쩌면 인연이라는 건 정말 기적처럼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을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나니 이제 남은 인생이 설레기까지 하네요. 비록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마음 한 구석이 따스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전 오늘도 도시의 소음 속에서 마음 한편의 오두막과 가족, 그리고 동생의 편지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민준이와 함께 약초 연구를 이어가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겼어요.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와 자식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보다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 해요. 저와 민준이의 인연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었듯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저는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딱히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또 다른 길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